뉴욕 한복판에서 한국인인 제 자신의 문화를 부정당하는 순간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박세종이에요. 뉴욕 소호거리에 차가운 11월 바람이 불던 어느 저녁, 저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의 또 다른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미국 클라이언트들의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맞춰가며 로고 디자인 수정 작업을 반복했던 저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길을 걷던 중 평소보다 북적거리는 노점상 앞에서 발걸음이 멈춰졌어요. 사람들이 뭘 그렇게 신기하게 보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곳에는 각종 가짜 명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루이비통을 흉내낸 가방, 샤넬 로고가 삐뚤빼뚤하게 새겨진 지갑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어요. 바로 한글이 새겨진 옷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글들은 너무나 엉터리였어요. 김치맨이라고 새겨진 검은색 후디, 서울보이라는 이상한 조합이 적힌 티셔츠, 심지어 사랑해요, 김치라고 써진 모자까지.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저을 만한 어색한 표현들이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런 옷들을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는 거였어요. 대부분 10대에서 20대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는데 그들은 마치 정말 멋진 디자인을 발견한 것처럼 신나하며 옷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게 뭐죠? 저는 참지 못하고 노점상에게 물어보니 중년의 남성 상인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어요. 요즘 한국 글자 인기 많아요. 힙합 애들이 막 사가요. 1시간에 10벌은 팔리는 것 같은데? 그 순간 저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운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괴감이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그 광경을 떠올렸어요.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한글이 그토록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우리 문자가 이렇게 함부로 다뤄지고 있다니. 게다가 그걸 사는 사람들은 한글의 의미도 아름다움도 모른 채 단순히 이국적인 장식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원룸 아파트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왠지 낯설게 느껴졌어요. 언제부터 제 이름 세종을 SJ로 줄여서 불렀을까요? 언제부터 한국 음식 냄새가 날까봐 김치 대신 샐러드를 싸다녔을까요? 언제부터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을까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였지만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썼고 할머니께서는 한글의 소중함을 늘 강조하셨어요.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글자라고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어떤가요? 그 소중한 문화유산을 남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랑하기는커녕 오히려 숨기려고만 했어요. 회사에서도 동료들이 아시아 문화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슬쩍 자리를 피하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노점상에서 본 그 엉터리 한글 옷들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할머니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세종아, 너는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단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대왕의 이름이니까.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는 없다고. 진짜 한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제 책상 앞에 앉아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어요. 인스타그램 앱을 열고 새 계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디는 AUTHENTICHANGUL로 정했어요. 진짜 한글이라는 뜻이죠. 프로필 사진으로는 제가 직접 캘리그래피로 쓴 한글 2글자를 올렸습니다. 소개란에는 간단하게 적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한글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게시물을 올릴 차례였는데요. 어제 길거리에서 찍어둔 그 엉터리 한글 티셔츠 사진을 먼저 올렸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제가 직접 디자인한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품을 함께 배치했습니다. 캡션에는 이렇게 썼어요. 진짜 한글은 이런 거예요.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입니다. 단순히 이국적인 장식품이 아니라 500여 년 전
세종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제하신 위대한 문화유산이죠. 업로드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제 팔로워는 겨우 50명이었어요. 대부분 대학 친구들이나 회사 동료들이었죠. 좋아요는 5개밖에 안 달렸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한글 작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쌓아온 실력을 총동원했습니다. 한글 자음과 모음의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강조한 포스터,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폰트 디자인들. 특히 신경 써서 만든 작품이 있었는데요. 아, 오, 우 같은 모음들을 각각 하나의 건축물처럼 표현한 시리즈였습니다. 아는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가는 나무처럼, 오는 대지를 품은 산처럼 디자인했어요. 첫 주에는 반응이 별로였습니다. 팔로워는 100명도 안 늘었고 좋아요도 10개를 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외국인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거예요. 한글이 아름답다는 반응, 한국 서예를 배우고 싶다는 문의, 한글의 기하학적 디자인에 감탄하는 댓글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한글의 진짜 아름다움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3주 차쯤 되었을 때 특별한 작품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제 이름인 세종을 다양한 폰트로 표현한 시리즈였어요. 전통적인 붓글씨체부터 현대적인 산세리프체까지 10가지 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각각의 폰트 아래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이야기를 설명했어요. 백성들이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려던 세종대왕의 마음, 한글의 과학적 원리, 그리고 현재까지도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표음 문자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까지. 이 게시물은 조금 더 많은 관심을 받았어요. 20개가 넘는 좋아요와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루클린에서 타이포그래피를 공부하는 학생이 한글의 아름다운 비례에 감탄하며 제 작품을 칭찬해준 댓글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그날 밤 저는 더욱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한글의 창제 원리를 시각적으로 설명하는 인포그래픽을 만들기로 한 거예요.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든 기본 자음들, 입모양을 본떠 만든 모음들, 그리고 이들이 조합되어 하나의 글자를 만드는 과정까지. 이틀 동안 밤을 새워서 완성한 그 작품을 올렸을 때 저도 모르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비록 팔로워는 아직 300명 정도였지만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의미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3주가 지나고 넷째 주가 시작되던 어느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확인하던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인스타그램 알림이 900개가 넘게 쌓여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앱 오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 계정을 확인해 보니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팔로워 수가 1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300명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니 브루클린의 한 힙스터가 제 한글 작품을 자신의 계정에 리포스트한 게 발단이었어요. 그분이 한국 타이포그래피가 새로운 일본식 미니멀리즘이라고 소개하면서 제 작품을 공유했던 거죠. 그 게시물이 순식간에 수만 번 공유되면서 저도 모르게 바이럴 스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글로 타투를 하고 싶다는 사람들,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써달라는 요청들, 한글이 정말 아름답다는 감탄사들이 끝없이 올라왔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이 모든 걸 확인하면서 저는 어리둥절했어요.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진짜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아봐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또 다른 트렌드로 소비되는 건가? 회사에 도착해서도 계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제게 다가와서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어 할 줄 아냐고 저 멋진 인스타그램 계정이 제 거냐고 말이에요.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서 상황을 정리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 최근 게시물들이 각각 10,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고 있었어요. 특히 세종 이름을 다양한 폰트로 표현한 작품은 5만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더 신기한 건 댓글의 내용들이었어요.
단순히 예쁘다는 반응을 넘어서서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왜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하는지, 세종대왕은 어떤 분이었는지, 한글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댓글들이 줄을 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제 계정을 팔로우한 사람들의 프로필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뉴욕의 예술 대학생들, 로스앤젤레스의 그래픽 디자이너들, 심지어 유럽과 남미에서도 팔로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이 단순히 온라인에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실제로 거리에서 한글을 활용한 제품들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브루클린의 한 카페에서는 메뉴판에 한글로 커피라고 써놓았고, 소호의 작은 부티크에서는 사랑이라고 새겨진 목걸이를 팔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엉터리인 것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완전히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의미 있는 단어들을 쓰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팔로워는 1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일 올리는 한글 작품마다 수만 명이 반응을 보였어요. 제가 한글의 역사와 원리를 설명하는 게시물들은 더욱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기와 함께 새로운 고민도 생겼어요. 과연 이게 올바른 방향일까? 사람들이 한글에 관심을 갖는 건 좋지만 혹시 또 다른 형태의 문화 소비는 아닐까? 제가 의도한 진정한 문화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까? 특히 한글 타투를 하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걱정이 더 커졌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몸에 새기는 건 아닌지, 나중에 후회하지는 않을지 염려스러웠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아졌거든요. 제 게시물을 통해 세종대왕의 위대함을 처음 알게 되었다는 댓글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렇게 혼란스러우면서도 감격스러운 나날이 계속되던 중 예상치 못한 연락이 하나 들어왔어요. 그 예상치 못한 연락은 바로 글로벌 패션 브랜드 노바앤오브이에이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소개한 사라 윌슨이라는 분이 직접 제게 메시지를 보낸 거였어요. 메시지 내용을 보고 처음에는 가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식 브랜드 계정에서 온 인증 메시지였고 실제로 노바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맞더라고요. 그분이 제 한글 작품을 보고 직접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해 온 거였습니다. 며칠 뒤 맨해튼 미드타운의 한 고급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커피를 주문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패션 브랜드에서 저를 찾아온다는 게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시간에 맞춰 나타난 사라는 생각보다 젊고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명품 가방과 액세서리로 완벽하게 코디한 모습이 역시 패션업계 사람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라는 제 작품을 정말 인상 깊게 봤다고 말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특히 한글의 기하학적 아름다움과 현대적 해석이 노바의 브랜드 철학과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안한 건 노바의 새로운 아시아 컬렉션에 제 한글 디자인을 활용하자는 것이었어요. 동양적 신비로움을 컨셉으로 한 라인의 중국 서예, 일본 가나와 함께 제 한글 작품을 넣고 싶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그저 감사했습니다. 세계적인 브랜드에서 제 작품을 인정해준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사라가 말하는 아시아 컬렉션의 컨셉을 들어보니 한글을 또 다른 형태의 동양 장식품으로 취급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 일본과 함께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어서 신비로운 동양 문화의 일부로 소비하려는 거죠. 저는 정중하게 반박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히 동양적 신비로움을 연출하는 장식품이 아니라고 고유한 역사와 철학을 가진 독립적인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어요. 세종대왕의 창제 정신과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제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마케팅적으로 동양 문화가 하나의 트렌드라고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한다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런 식의 협업은 제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한글을 제대로 알리고 싶었지 또 다른 형태의 오리엔탈리즘에 기여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결국 저는 사라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아쉬워하는 그분에게 죄송하다고 했지만 제 신념을 굽힐 수는 없었어요. 카페를 나오면서 한편으로는 후회도 됐습니다. 놓친 기회가 얼마나 큰지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속이 시원하기도 했어요. 제 원칙을 지켰다는 만족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놀라운 일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성격의 연락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낸 건 제임스 김이라는 분이었는데요. 자신을 한국계 미국인 2세라고 소개하며 뉴욕의 독립 디자이너 브랜드 어반 서울 URBAN SEOUL의 창립자라고 했어요. 제임스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건 좋지만 대부분 표면적인 소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는 거였어요. 진정한 한국적 가치와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표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살아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글을 동양 문화의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한국 고유의 독특한 문화유산으로 존중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브루클린에 있는 제임스의 작업실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5살 정도 많은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10살 때 미국으로 이민 온 분이었어요. 작업실에는 한국적 감성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의상들이 가득했습니다. 한복의 선을 살린 재킷, 전통 문양을 미니멀하게 표현한 원피스들이 정말 세련되어 보였어요. 제임스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정한 파트너라는 걸 말이에요. 한글에 대한 이해도 깊었고 문화적 자부심도 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의기투합하게 되었어요. 제 한글 타이포그래피와 제임스의 패션 감각을 결합해서 정말 의미 있는 작품을 만들어 보자고 약속했습니다. 제임스와의 첫 만남 이후 저희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는 정말 한글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예쁜 디자인 요소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역사까지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다시 그의 작업실을 방문했을 때 제임스는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어요. 벽에는 여러 가지 스케치와 아이디어 노트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고자 하는 건 단순한 패션 컬렉션이 아니었어요.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를 현대적으로 표현하는 문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도 한글 쿠티르라고 정했어요. 제임스가 보여준 초기 스케치들을 보고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곡선과 한글의 기하학적 구조를 절묘하게 결합한 디자인들이었거든요. 전통과 현대,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작품들이었어요. 저는 제임스의 아이디어에 맞춰 한글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던 작품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완성도 높은 디자인을 목표로 했어요. 첫 번째 시리즈는 한글의 기본 자음을 주제로 했습니다. 이응, 시옷, 기역, 니은, 미음 5개 자음을 각각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표현하는 거였어요. 이응은 원형의 목걸이로, 시옷은 날카로운 칼라 디자인으로, 기역은 각진 실루엣의 재킷으로 구현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의미와 형태의 일치였어요. 단순히 한글을 장식처럼 붙인 게 아니라 옷의 구조 자체가 한글의 원리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서 하나의 글자를 만들듯이 서로 다른 패션 아이템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도록 디자인했어요. 두 번째 시리즈는 한글 단어의 의미를 시각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는 따뜻한 색감과 부드러운 곡선으로, 평화는 차분한 톤과 균형 잡힌 비례로, 미래는 역동적인 형태와 밝은 색상으로 표현했어요. 작업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균형을 맞추는 일이었습니다. 한글의 전통적 가치를 존중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을 잃지 않아야 했거든요. 너무 전통적이면 구식으로 보일 수 있고 너무 현대적이면 한글의 본질을 잃을 수 있었어요. 제임스와 저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서 토론하고 주말에도 만나서 수정 작업을 반복했어요.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격하게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왔어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한글의 모습들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정말 독특하고 아름다운 작품들이 탄생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글날을 주제로 한 특별 작품이었어요.
10월 9일 한글날을 기념해서 세종대왕의 업적과 한글의 소중함을 패션으로 표현한 거였죠. 용포의 위엄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코트에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철학을 담은 타이포그래피를 새겨 넣었어요. 이 작품을 제 인스타그램에 공개했을 때 반응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이미 팔로워가 20만 명을 넘어서고 있었는데 하루 만에 10만 개가 넘는 좋아요가 달렸어요. 댓글들도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예쁘다는 반응을 넘어서서 한글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깊이 있게 논하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해외에서도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파리의 패션스쿨 학생들이 한글을 주제로 한 졸업작품을 만들겠다고 연락해왔고, 런던의 타이포그래피 협회에서는 한글 워크숍을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감격스러웠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들이었습니다. 재외동포들이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메시지들, 한글의 아름다움을 새롭게 발견했다는 고마움의 표현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렇게 6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저희는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뉴욕 패션 위크에 도전해보기로 한 거예요. 뉴욕 패션 위크 출품 마감일까지 정확히 한 달이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저는 그동안의 모든 준비가 이 순간을 위한 거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링컨 센터에서 열리는 패션 위크에 참가하려면 완성도 높은 컬렉션은 물론이고 무대 연출과 모델 섭외, 음악 선정까지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직 독립 디자이너였고 대형 브랜드들에 비해 자원도 부족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이런 무대에 설 수 있을지 알 수 없었거든요. 제임스는 낮에는 기존 작업을 계속하면서 밤에는 패션 위크 준비에 매달렸어요. 저 역시 회사 일을 마치고 나면 곧바로 작업실로 달려가서 새벽까지 타이포그래피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는 컬렉션의 완성도를 높이는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만든 작품들도 훌륭했지만 패션 위크 무대에 올리기에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의 조형 원리를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천지인 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음의 철학적 의미, 발음기관을 본떠 만든 모음의 과학적 구조, 그리고 이들이 결합해서 만드는 음성학적 완전성까지 모든 걸 시각화해서 패션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임스 역시 한복의 전통적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데 온 힘을 기울였어요. 저고리의 곡선 및 치마의 풍성함, 색동의 조화로움을 현대 패션의 언어로 번역해내는 작업이었죠. 가장 힘들었던 건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는 날이 계속되었어요.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버티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2주가 지나고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드디어 전체 컬렉션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총 25벌의 의상으로 구성된 컬렉션이었는데 각각이 한글의 서로 다른 측면을 보여주도록 기획했습니다. 오프닝을 장식할 첫 번째 의상은 완전히 흰색으로만 구성했어요. 흰 바탕에 아 하나만 새겨진 미니멀한 드레스였습니다. 한글의 순수함과 단순함을 상징하는 거였죠. 이어지는 의상들은 점점 복잡해지는 구조로 만들었어요. 이를 세로로 배치한 롱코트, 오와 우를 조합한 투피스, 그리고 점차 완전한 글자들이 등장하도록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는 사랑, 평화, 희망 같은 아름다운 한글 단어들이 새겨진 의상들이 나오고 클라이맥스에서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한복 드레스가 등장하도록 구성했어요. 무대 연출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단순히 모델들이 걸어 나오는 게 아니라 한글의 창제 과정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음악도 신중하게 선택했어요. 전통 국악과 현대 전자음악을 결합한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한글의 전통성과 현대성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곡들을 골랐습니다.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피날레였어요. 어떻게 마무리해야 이 컬렉션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을까?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결정한 건 제가 직접 무대에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저 자신이 무대에 나가서 세종이라는 제 이름이 새겨진 셔츠를 입고 걷기로 한 거예요. 더 이상 SJ가 아닌 당당한 세종으로서 말이죠. 일주일 전부터는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델들과 함께 동선을 맞춰보고 음악과 타이밍을 조절하고 조명 효과를 점검했어요.
매일 밤 링컨센터 근처의 연습 공간에서 완벽을 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패션 위크 당일이 되었어요. 링컨센터의 텐트 안은 패션 에디터들과 인플루언서들, 바이어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을 보고 온 팬들도 많이 보였어요. 백스테이지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어요. 세종대왕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라고 하셨던 그 말씀 말이에요. 드디어 음악이 시작되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는 순간 저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았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들이 이제 무대 위에서 펼쳐질 차례였어요.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완전히 흰색으로만 이루어진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느린 걸음으로 런웨이를 걸어 나왔어요. 가슴 부분에 새겨진 아 하나가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곧 이해하게 될 거라고. 두 번째 모델은 이를 세로로 배치한 검은색 롱코트를 입고 나왔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강렬한 실루엣이 무대를 압도했어요. 이때부터 관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델들이 연달아 등장하면서 한글의 기본 자음들이 하나씩 소개되었어요. 오는 가로 스트라이프로, 우는 세로 플리츠로 표현했습니다. 각각의 의상이 그 글자가 가진 형태적 특성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어요. 다섯 번째 모델부터는 자음과 모음이 결합되기 시작했습니다. 가, 나, 다 같은 기본적인 글자들이 의상의 전체적인 구조로 나타났어요. 재킷과 스커트의 조합으로 자음을 액세서리와 장식으로 모음을 표현한 거였죠. 관객들이 점점 집중하는 게 보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이국적인 문자 정도로 생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 안에 담긴 체계와 아름다움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10번째 모델이 등장할 때쯤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분홍빛 드레스를 입은 모델이 나타나자 관객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어요. 이어서 평화, 희망, 미래 같은 아름다운 한글 단어들이 연달아 등장했습니다. 각각의 단어가 가진 의미와 시각적 아름다움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특히 미래가 새겨진 은색 메탈릭 드레스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LED 조명이 내장되어 있어서 걸음을 옮길 때마다 글자가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한글이 단순히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살아있는 문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었어요. 20번째 모델쯤부터는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복의 선을 살린 현대적 드레스들, 색동 패턴을 모던하게 해석한 재킷들이 연달아 등장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클라이맥스가 다가왔습니다. 23번째 모델이 입고 나온 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한복 드레스였어요. 전통적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현대적 세련미가 완벽하게 결합된 작품이었습니다. 관객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24번째 모델은 제임스가 직접 디자인한 남성복을 선보였어요. 한글이라는 글자 자체를 테일러드 수트의 실루엣으로 표현한 혁신적인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심호흡을 하고 무대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제가 입고 있는 건 흰색 셔츠에 검은색 팬츠라는 단순한 조합이었지만 셔츠 가슴 부분에는 세종이라는 제 이름이 우아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대에 발을 내디딘 순간 관객석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는 걸 느꼈어요. 조명이 따뜻하게 저를 감쌌고 음악이 더욱 웅장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걸었어요. 더 이상 SJ가 아닌 당당한 박세종으로서 말이에요. 한글을 사랑하고 한국 문화를 자랑스러워하는 한 사람으로서 런웨이를 걸어갔습니다. 런웨이 끝에서 잠시 멈춰서서 관객들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이국적 취향이 아니라 진정한 이해와 존중의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저희가 해낸 거라고. 한글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세계에 알렸다고. 음악이 끝나자 관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스탠딩 오베이션이었어요. 패션 에디터들이 일어나고 인플루언서들이 환호하고 바이어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무대로 뛰어나와 저와 함께 인사를 했어요. 그의 눈에도 감격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한글 쿠티르 컬렉션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패션쇼가 끝난 뒤 며칠 동안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연락이 쇄도했고 뉴욕타임스는 다음 날 아침 일면에 저희 컬렉션을 소개하는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 타이포그래피가 패션계의 새로운 언어를 정의한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보그 매거진에서는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아름다운 문자 체계라고 소개했어요. 그동안 서구 중심적이었던 패션계에 완전히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한국에서 온 반응들이었어요. 재외동 포들로부터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는 메시지들이 끝없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분들도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다며 새로운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한 할머니가 보내주신 편지였습니다. 80대의 그분은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쓰지 못하게 했던 시절을 겪으셨다고 하시면서 이제 한글이 세계 무대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빛나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난다고 하셨어요. 패션쇼 일주일 후부터는 실질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패션 브랜드들에서 정식 콜라보레이션 제안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노바의 사라처럼 한글을 단순한 동양적 장식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고 완성도 높은 문화적 자산으로 존중하는 제안들이었습니다. 뉴욕의 여러 갤러리에서도 한글 타이포그래피 전시회를 열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파리와 런던, 도쿄에서도 비슷한 제안들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교육계의 반응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교 디자인 스쿨에서 한글 타이포그래피 특별 강의를 요청해왔고 하버드 대학 아시아학과에서는 한글의 언어학적 우수성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 참석해달라고 했습니다.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50만 명을 넘어섰어요. 매일 올리는 한글 작품마다 수십만 명이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중요한 건 댓글의 질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예쁘다는 반응을 넘어서서 한글의 철학과 역사, 과학적 원리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뉴욕 한국문화원에서는 한글 강좌 수강 신청자가 평소의 10배로 늘어났다고 연락해왔습니다. 2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한글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기로 한 거예요. 맨해튼 소호 지역에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세종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습니다. 간판에는 영어와 한글을 나란히 써놨어요. 더 이상 한글을 숨기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스튜디오를 오픈한 지 일주일 만에 전 세계에서 프로젝트 의뢰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독일의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한글 브랜딩을 요청했고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리미티드 에디션 제작을 제안했습니다. 가장 뿌듯했던 프로젝트는 유엔에서 의뢰한 일이었어요. 세계 문해의 날을 맞아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포스터를 제작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애민 정신과 한글의 과학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였어요. 6개월이 지나자 더욱 의미 있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문화 홍보대사로 위촉해달라는 제안이 왔고 세종대왕 기념사업회에서는 한글 세계화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어느 날 다시 그 노점상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전의 엉터리 한글 제품들은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대신 제대로 된 한글 디자인이 새겨진 아름다운 티셔츠와 액세서리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노점상 주인이 저를 알아보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요즘엔 가짜 한글 제품들이 전혀 팔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젊은 뉴요커들이 한글 액세서리를 자랑스럽게 착용하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들이 단순히 이국적인 장식품으로 착용하는 게 아니라 한글의 의미와 아름다움을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새로운 한글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통해 한글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종대왕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한국만의 문자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당당하게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나가고 있어요. 혁명은 이미 시작되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감동담담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